의사소통과 성격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 보아요. 의사소통은 단순히 말의 교환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그 두 사람의 전 존재가 만나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래요. 그러면 전 존재가 만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격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성격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차이를 인정하는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일단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그런 유전자 플러스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부모가 다르고 또 태어난 집, 지역, 나라, 문화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에서 오는 이제 유전자가 환경과 만나서 또 다르게 성장하면서 진화하잖아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말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된다. 사주에서도 유전자 타고 태어나는 것을 한 반 정도 보고요. 나머지 부모님의 사주, 아까 말씀드린 환경,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나, 또 건강 상태, 또 사건과 사고, 살면서 접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죠. 같은 씨를 가지고 뿌려도 꽃밭에 햇볕이 잘 드는 곳과 또 그늘진 곳에서 똑같은 씨가 다르게 자라죠. 그렇죠? 같은 씨가 있어도 하나가 미국에서 자라고 하나는 한국에서 자라는 게 또 다르고, 또 같은 씨라도 바깥에서 기르는 거랑 집 화분에서 기르는 거랑 또 남양집이랑 북향집이랑 자라는 속도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성격은 그렇게 고유한 독특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심리적인 성숙도랑 관련이 있대요. 이게 자존감과도 관계가 되는데, 보통 이혼할 때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서로 다른 성격의 차이를 수용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대요. 결국 그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미성숙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자존감과 관계가 있다고 해요. 자존감. 자존감은 뭐냐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과의 어떤 경계, 한계선을 알아요. 그래서 타인과 내가 분리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 또 내가 존중받을 만큼 타인도 그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대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좀 미성숙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떠냐면, 어떤 환경적인 자극에 의해 자극이 있을 때 일단 자기를 보호하려는 심리적인 욕구가 강하대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어떤 갈등이나 차이 때문에 뭐 갈등이 일어날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면서 왜 다른지 생각할 수 있는데, 양쪽을.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일단 자기를 먼저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욕구가 발동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힘들겠죠.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이 이제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는 사람은 그 안에 분노의 감정이 있대요. 분노의 감정. 또 회유. 자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잘못을 내가 잘못했어, 내 탓으로 돌리는 그런 걸 회유형. 그 사람의 주로 감정은 슬픔이래요. 슬픔. 내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 안에는 슬픔이 있대요. 또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는 그런 초이성형이 있대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믿는데요. 그 안의 감정은 억압. 또 부적절형이 있는데, 부적절형은 산만하게 행동하거나 그 상황으로부터 달아나거나 아니면 자기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유형이래요. 성격이 이렇게 다르죠. 보통 MBTI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성격을 분류하잖아요. 하나는 에너지, 네 가지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외향적, 바깥에 외부 에너지로부터 이제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받는 사람. 또 내향적인 사람은 에너지가 내부로부터 흘러서 좀 집에 있어야 쉬어야 에너지가 좀 차오르는 사람. 일단 그 중에
뭐 외향형이면 이고 내향형이면 I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하죠. 또 하나는 이 감각기관이 발달된 사람으로서 이 오감에 의존한대요. 그래서 외부의 정보를 이 사실적인 자료를 가지고 수집해요. 보통 남자들 좌뇌형들이 좀 그렇죠. 또 다른 거는 인투이션, 직관. 보이는 것보다 느끼는 거예요. 영감에 의존하고 신속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 사람 마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직관적인 그런 쪽이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 한 가지는 정보 판단. 하나는 감정적으로, 하나는 이성적으로. 사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보통 여자는 감성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그런 감정을 고려하는 그런 감정 쪽이 좀 더 발달돼 있고 feeling. 보통 남자는 이성적, thinking,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감정보다는 이유를 먼저 따지죠. 어떻게 보면 감정과 이성, 남과 여의 차이 같은 느낌이 드네요. 또 하나는 행동 방식. 한 사람은 그 상황에 적응을 해가요. 이 인식형은 perceiving, 인식형은 적응해가고 자율적이고 또 융통성이 있고 반복적인 걸 싫어해서 그때그때 알아서 해가는 형. 또 다른 건 판단형, 계획을 철저히 하고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형. 굉장히 다르죠? 일처리 행동 방식이 이렇게 다른데 그 다른 두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일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좀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이해해라 이거겠죠. 성격을 공부하는 이유는 나랑 저 사람이 얼만큼 다른가, 어떤 차이가 있나,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을 보고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그게 그 사람과 나와의 성격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사주도 마찬가지로 세상 만사를 오행으로 해석하는 역경 중에 인간의 삶을 그 음양오행으로 보는 게 역경 중에 사주 명리학이거든요. 사주 명리학이 바로 이 성격, 그 사람이 얼마나 나랑 다르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겠죠. 그럼 성격 차이가 있고 또 생물학적 차이가, 남과 여의 차이는 뭐가 있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남자는 여자보다 뇌가 커요. 여자는 뇌가 좀 작고.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좌뇌 우뇌가 있잖아요. 여자는 좌뇌 우뇌 그걸 가운데 연결하는 그런 뇌량이 남자보다 더 크대요. 그래서 뇌는 남자보다 작지만 멀티태스킹이 되는 거예요. 막 전화 받고 요리하면서 청소하고 이게 다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남자는 집중적으로 한 문제만 보고 여자는 그 환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시각은 이제 진화론에서 목표를 향해서 그 사냥꾼이 먹이를 잡는 수만 년간 그렇게 진화된 남자랑 아이를 기르고 또 이것저것 살림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 어떤 여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진화되면서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남자는 사냥을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시각이 발달하고 또 공간 파악 능력이 뛰어나고 그 대부분 혼자 해결하고, 여자들은 관계적이죠. 그래서 정서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말을 빨리 배운대요. 그럼 뭐예요? 청각 능력이 뛰어난 거죠. 남자는 시각 능력이 뛰어나고 여자는 청각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남자는 뭐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시각적인, 여자는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거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남자에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 문제 해결 방식에서 남자는 판단을 해요. 빠른 판단. 저 호랑이를 지금 잡으러 공격을 지금 할까 좀 이따 할까 뭐 이런 판단, 목표지향적이죠. 하지만 여자는 관계지향적.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줘야 되는, 이렇게 다르게 생물학적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 그 생물학적 차이는 진화론. 진화론이 사실은 생물학적인 얘기예요. 그 진화 심리학이 생물학입니다, 사실은. 그 종이 어떻게 짝을 지어서 새끼를 낳아서 계속해서 멸종하지 않고 살았나, 이게 진화 심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정서적인 말, 마음에 주목하고
남자는 문제 해결, 논리, 또 마음이 아닌 행동에 주목한다. 이렇게 해서 여자랑 남자랑 생물학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성 역할은 사회가 변함에 따라 변화한대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그러니까 목의 사회가 있고 북의 사회가 있는 것처럼. 자, 그럼 성격 차이 받고 생물학적 차이 받고 제일 중요한 건 심리적 차이예요. 심리적 차이. 여기서 이제 프로이드가 말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서양에서 또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아들이 딱 태어났을 때 엄마를 차지하고 싶은데 옆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경쟁심, 질투를 느꼈지만 거기서 좌절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저 남편을 닮아야 되겠다 하는 동일시로 해결한대요. 그래서 그때 뭐 양심이 발달하고 고상한 가치관을 형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성 우위론.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또 그와 그 똑같은 이론으로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있는데 그거는 아버지를 차지하기 위해 어머니와 질투를 벌이는 딸. 근데 딸은 그 아들과는 달리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어떤 질투심, 경쟁심을 해결한대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독립을 하는 거죠. 어린이로부터 어른으로.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여자는 어머니를 닮지만 남자만큼 그렇게 닮지는 않는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머니가 아들을 이거 서양 얘기입니다. 아들을 자신으로부터 떼어놓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아들은 엄마한테 큰 거부감을 느낀대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를 닮으면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가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고상한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이제 남자로서 성장한다. 근데 이건 약간 남성 우월적인 관점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론이에요. 이건 서양 얘기입니다. 사실 한국은 어머니가 거꾸로 자신에게서 분리되는 아들 때문에 분노하는 엄마들이 많죠. 그쵸? 남편이 너무 시어머니랑 친한 거죠. 그게 문제가 되죠. 오히려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남편에게 소외당한 아내는 또 자기가 낳은 아들과 밀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 대를 잇죠. 그런 아들이 엄마한테 분리된 적이 없었던 그 남자는 또 어떻게 돼요? 결혼해서 아내한테 자기의 엄마처럼 해줄 걸 요구하고 또 기대를 하는데 또 아내는 그것을 거부하게 됐죠. 여기서 오는 이제 갈등들이 있어요. 갈등. 근데 이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태까지 살펴본 게 성격 그리고 저기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 지금은 뭐냐면 그 정서적인 심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런 분리불안,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분리될 때 이게 사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많은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 조성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거꾸로 우리나라 같이 집단주의, 가족 중심 사회에서는 너무 의존해서 문제가 생긴다. 독립하지 못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의존해도 안 되고 너무 분리해도 안 되고 이게 적당히 상호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문제는 남성은 여성에게 의존하면서도 지배하려고 한대요. 여성에게 의존하면서도 지배하려고 하고 여성은 남성에게 현실적으로 의존하면서 또 통제하려고 하고 요즘에는 여성이 이제 교육 수준이 이제 높아지고 사회 진출이 이제 되니까 남녀 평등이 이제 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남녀 관계를 거부한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분노하고 깜짝 놀라는 거죠.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이게 갈등 상황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의사소통에서 남녀 관계 역할, 또 성격 차이, 심리적인 차이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결론은 뭐냐?
남녀관계에 지금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거죠. 독립을 하고 있지만 독립적이지 않은 사람들. 어른이지만 아직도 엄마에게 소속되어 있는, 심리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아들들, 남편들. 그 속에서 아내가 볼 때 아내의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그 아내는 자기 자식에게 또 집착하고.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게 건강한 상호 의존이 아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관계 중심적이긴 한데 이 서양에 비해서 문제는 이게 위아래 지배 복종 체계라는 거. 부모님 위아래 자식들. 그러니까 이게 상호 의존이 진짜 인간과 인간의 전 존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종과 지배가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갈등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 그 안에서 이 남편이 의존 불안이 있어서 독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죠. 남성은 여성에게 의존하면서도 자신에게 또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현실적으로 의존하면서 또 자유와 독립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녀가 이제 그 사이에서 자신의 힘을 확보하려고 이제 할 때 갈등이 있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의사소통은 나와 상대방을 알아야 서로 연결되는데, 그때 이제 남녀 차이를 이해하고 또 생물학적 차이, 또 성격적인 차이도 이해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가족의 영향에 대해서 숙고해 보아라.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자기 부모와의 관계가 어땠느냐, 아내가 그 부모와의 관계가 어땠느냐, 그 영향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조금 읽어 드릴 건데요, 거기에 남자와 여자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현재 부부 갈등을 맺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40대 초반인 부부는 한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하였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명랑하고 순수하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아내가 사랑스러웠다. 아내는 말이 없고 점잖고 우직하지만 성실하고 자기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남편이 믿음직스러웠다. 그러나 결혼 생활 6년이 지난 지금 남편에게 아내는 철부지 아이처럼 보이고, 아내에게 남편은 뚱하고 융통성 없는 고집쟁이처럼 보인다. 남편의 원가족 배경. 남편의 아버지는 착하고 무능했고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병이 들었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읍내에서 국밥집을 시작했고, 술을 팔던 어머니도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장사를 마치고 힘들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았다. 어렸지만 맏아들인 남편은 연로하신 아버지를 돌보고 집안 살림을 해가면서 동생들을 돌봐야 했다. 그러나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남자들과 바람이 나더니 동네 창피하다며 갑자기 자식들을 모두 데리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다. 그때부터 큰아들이었던 남편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남편은 동생들을 돌보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하였다. 아내의 원가족 배경. 아내는 한학을 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어머니는, 아내의 어머니, 한학을 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어머니는 신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중매로 아버지와 결혼한 후 초등학교 앞에서 조그마한 문방구를 운영했다. 아버지는 여리고 정이 많았지만 말이 없다가 조그만 일에 욱하면서 화를 내곤 했다. 사실은 문방구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대낮부터 술을 마셨고 축 처져 누워있을 때가 많았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를 감시하고 바깥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끝내 아버지는 위암으로 사망했다. 그 후 문방구를 처분한 어머니는 시장에서 이것저것 떼다 팔곤 하였다. 어머니는 딸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못 받고 자랐다고 항상 억울해하면서도 딸에게 일을 시키고 자신의 어머니와 똑같이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이 부부의 원가족은 성장 배경이 비슷하면 심리적 역동 또한 비슷해서 서로가 익숙하게 느껴지고 만남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다. 아버지가 무능력했던 게 비슷하죠. 두 사람 모두 무능력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아버지를 두었으며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남편에게는 아버지의 모델이 없었고 아내 역시 아버지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어머니를 의심하고 통제하는 환경에서 자랐다. 남편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어머니에게서 느꼈던 불안을 현재의 아내에게 투사하면서 아내를 계속 의심하고 통제하려 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무능했던 아버지에게 느꼈던 멸시감,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하게 통제하던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남편에게 투사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 남편은 어려서 집을 떠나 동생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잘했다. 또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곤 했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욕구가 높았다. 행복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 때문에 그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은 몹시 강했다. 그는 어머니가 집에 있기를 원했듯이 아내가 집에 다소곳이 있기를 바랬다.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집이 지옥처럼 느껴졌다. 집이 싫었고 친구와 노는 것이 재미있었으며 어머니가 못하게 하면 반항심에 더하곤 했다. 사춘기 이후 아내는 어머니의 눈을 피해 술을 마시고 춤도 추러 다니고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했다. 아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술 취한 아버지는 어머니를 못 나가게 하고 어머니는 나를 못 나가게 했어요. 하지만 남동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어머니는 내게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고 항상 야단을 치셨고 나는 집이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편안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고 나는 도망치듯 집을 나와 남편과 결혼하였어요. 결혼할 때조차도 집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맨손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집이 답답하고 남편이 답답하고 하고 싶은 대로 놀아야 직성이 풀려요. 꼼꼼한 성격 때문에 남편은 집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털털한 아내의 성격은 남편이 정리정돈을 요구할 때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집안일을 시켰을 때 느꼈던 답답함을 느꼈다. 아내는 집안 살림을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밖에서 일할 때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하였다. 아내는 자신이 정리는 잘 못해도 쓸고 닦는 것은 잘한다고 자신했다. 남편은 그 말에 어이없어 했다. 그리고 맞벌이하면서 왜 남편은 집안일을 돕지 않고 잔소리만 하는 것인지, 왜 자신만 집안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집에서 청소나 정리를 고작 몇 번 한 것이 전부고 정리를 그렇게 잘하면 본인이 하면 될 텐데 남편은 왜 자신에게만 집안일을 강요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불평했다. 남편의 요구는 친정어머니와 똑같이 아내에게는 불공평하고 부당한 요구로 들릴 뿐이었다. 남편이 불평하면 할수록 아내는 밖으로 나돌았다.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다. 남편은 이런 아내를 보고 그렇게 증오하던 어머니 모습을 떠올리곤 하였다. 남편은 모든 것을 계획한 후에 행동으로 옮겼지만 아내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겼고 이런 아내를 남편은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자녀 교육도 남편은 자녀가 학교 공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랬고 아내는 자녀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체험 학습을 시키려고 했다. 아내가 보기에 남편은 아버지와 비슷하게 평상시에 말이 없다가 갑자기 화를 벌컥 낸다.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던 것과 똑같았다. 아내는 아버지와 자신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하던 어머니와 똑같이 남편을 비난했다. 한편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대답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앉아봐
라고 명령하면서 1시간씩 따지고 드는데 정말이지 말로 당할 길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럴 때마다 피하는 게 상책이라 집을 나가버린다고 했다.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아내의 불평에서 시작된 말싸움은 결국 남편에게 설득당한 아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두 사람 모두 싸움 같은 대화를 통해 불만을 품은 채로 말이다. 이런 이제 가족 갈등, 부부 갈등이 이제 의사소통을 방해하죠. 지금 설명한 부분은 이제 성격 차이도 들어가 있고 남녀 간의 차이도 들어가 있어요. 그쵸? 성격 차이. 성격은 고유한 독특성이라고 말하는데 타고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런 유전자와 또 그 유전자를 담고 있는 환경, 가족 환경, 뭐 그 재정적인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또 성장하면서 부딪히는 사건 사고들도 영향이 있고 또 그 시대적 상황도 있고 그러한 그러한 환경들이 유전자와 결합되면서 이제 고유한 독특성인 성격을 형성하죠. 또 그와 반면 또 심리적 성숙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자존감과 관계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차이를 수용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 사람과 내가 다르구나. 그것은 자존감이 높으면 그렇게 차이를 인식할 수 있대요. 자신을 존중하면서 타인도 존중하는 거죠. 결국 나와 저 사람의 경계선을 아는 것. 하지만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심리적 욕구가 강하대요. 회피하는 거죠. 자기 방어.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리고 비난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이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분노의 감정이 섞여 있고, 또,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고 그 어떤 잘못을 자기에서 찾으려는 그런 회유형의 그 감정 상태는 슬픔이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잘했어. 그건 내가 참 잘한 거야. 이렇게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사람은 그 감정이 억압이래요. 잘못한 건 내가 잘못했다고 공감 수용해야 될 텐데 그냥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자기가 잘했다는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런 가운데 감정은 억압되는 것이고 또 부적절형 같은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회피하고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 회피한대요. 그러니까 방 안에 혼자 있거나 그런 감정은 회피죠. 회피. MBTI에서는 이렇게 뭐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또 감각이냐 직관이냐 감정이냐 이성이냐 또 행동을 할 때 계획을 하느냐 아니면 그 상황에 맞게 적응을 하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8가지로 8가지 기준으로 성격을 또 구분하죠. 성격을 구분하는 건 뭐 굉장히 많죠. 애니어그램도 있고 또 사주 명리학도 사실은 성격에 대한 얘기거든요. 오행이. 결국 그것은 뭐냐? 타인과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결국 다른 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람과 나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생물학적 차이가 있어요. 그 성격 차이가 있고 이거는 생물학적 차이. 이거는 남녀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뇌가 크기가 다른데 남자가 뇌가 크고 여자는 작다. 하지만 여자의 좌우뇌는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곳은 뇌량이라고 하고 뇌량이 남자보다 크다. 결국 여자는 뇌는 작지만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게 진화 심리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남자는 사냥을 하니까 한 목표를 따라서 해결하려고 그러죠. 목표를 해결하려고 해요. 시각이 발달되고 그 동물을 잡아야 되니까 혼자 해결하고 여자는 아이를 키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집안 살림을 해야 되니까 그 정서적 반응이 좀 빠르고 그래서 청각 능력이 발달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을 빨리 배우고 여자는 관계 중심적이고 남자는 빠른 판단력을 갖고 있다. 판단, 목표, 해결. 하지만 이 성 역할 남자는 뭐 해야 되고 여자는 뭐 해야 되냐 이거는 그 사회가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목의 사회, 북의 사회처럼 성 역할은 사회가 변함에 따라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심리적 차이예요. 남녀관계 생물학적 차이, 성격 차이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프로이드가 심리적 차이를 이제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남자는 엄마를 차지하고 싶은데 성인이나 아버지가 있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아빠를 제거하고 싶지만 그냥 아빠를 닮는 게 좋겠어. 그래서 아빠와 동일시를 하면서 이제 엄마에 대한 질투를 거두면서 성장을 한대요. 성인으로. 그러면서 이제 독립을 하는 거죠. 또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해서 엄마를 이제 아버지가 좋은 거죠. 이성인 딸한테 있어서 아버지를 차지하고 싶은데 엄마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닮기도 하지만 아들만큼 그렇게 닮지는 않아. 왜냐하면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있어. 그래서 엄마를 질투하는 그 감정을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그런 거로 해결한대요. 경쟁심을. 그러면서 이제 독립을 하는 거죠. 성인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서양적인 시각이고 동양에서는 오히려 그 서양에서 말하는 어머니가 아들을 떼어놓음으로 해서 어머니에게 어떤 큰 거부감을 느끼고 아버지에게 동일시하는 그 남성상이 있다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그냥 밀착관계로 키워서 결국에는 분리하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이제 아들은 또 성이 되면 분리하고 싶어져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신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하는 아들에게 분노를 느끼는 거죠. 또 그 아들의 아내인 여자는 시어머니로부터 분리하지 못한 그 남편을 보고 실망을 하죠. 그러면서 또 자기는 자기 아들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남자는 또 이런 상황에서 아내에게 또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해줬던 그런 충성, 부모 역할, 엄마 역할을 또 요구해요. 그러니까 분리되지 못한 거죠. 독립되지 못한 거예요. 이럴 때 아내는 또 거부하고, 그럴 때 또 남편은 분노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심리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성인으로서 독립되지 못한 그런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성격, 또 남녀 간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가족과의 영향, 원가족, 아까 읽어드렸던 아내의 부모님, 남편의 부모님, 그들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얘기,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하면 침대에 2명이 눕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6명이 누워있다. 남편의 엄마 아빠, 아내의 엄마 아빠, 이게 6명.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전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건데, 그 한 사람에는 또 그 안에 그 사람의 부모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심리 상태까지 이해를 했을 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